일타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의법. 오늘은요,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본부의 김열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 저희가 프로에서 부동산 얘기할 때가 항상 가장 조회수가 폭발해요. 근데 오늘도 역시 다 부동산 얘기더라고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좀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조금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린 가장 큰 힘은 금리였거든요. 급격한 금리 상승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거의 폭락하다시피 하다가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약간 보합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한 주 올랐다가 한 주 내렸다가 이런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22년도 하반기에 금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22년 10월 정도가 부동산 가격의 저점이었다고 보여져요. 이후에 23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조금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와 동시에 부동산도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금리 전망이 굉장히 분분한데 상반기까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지켜보는 분위기일 것 같다. 그러면 부동산도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전망을 크게 틀렸어요. 22년도에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상반기 금리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또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달라지겠죠. 집값이 좀 떨어질 때 징조라고 하면 어떤 걸 좀 보면 딱 시그널로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제 집값 하락의 시그널을 많은 분들이 뭔가 공식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수요 공급이라고 보면 수요는 약해지고 공급은 많아진다. 그러니까 매도가 많아진다. 또는 신축 아파트가 많아진다. 이럴 때를 그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테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뭐가 나오면은 하락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는데요. 예전에는 선행지표라고 보는 게 꽤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IT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통계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그냥 동행이다. 하락하면 무슨 시그널이 있냐. 그냥 하락이지.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상승 반전하고 하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고 판단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그널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집값이 하락하는데 이제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또 시장에서는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그럼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아져서 하락을 하는 건지 하락할 것 같아서 매도가 늘어난 건지 뭐가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당연히 매도 물량이 많을 때에는 사는 사람이 적고 매도 물량이 많으면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 순간에는.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22년, 23년에 그랬는데 매도 물량이 엄청 많아지다가 갑자기 상승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판단해야지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내년에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수도권이랑 워낙 또 지방이랑 이렇게 집값의 좀 등락 차이가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올해 좀 보시는지. 일단은 이제 매도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급한 사람들이 급하게 팔수록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단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수도권도 사실 서울, 경기, 인천 너무 넓잖아요.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고점 수준의 호가가 올라와 있는 단지가 굉장히 많고요. 이미 가격을 회복하다 못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단지들이 있는 반면에 수도권 안에서도 아무도 보러 가지 않는 매물만 쌓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부동산 시장은 세분화되고 상품별로 차별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3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미분양도 쌓여 있고 매물도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올해도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집값이 워낙 좀 순식간에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집을 살 때나 팔 때나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런 변동에 좀 대응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당장 사야 되거나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많이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줘야죠. 그래서 거래량이 적을 때 급매가 나오는 거고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단지가 있는 건데요. 반면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이제 대단지가 가격이 먼저 하락할 때가 있고 작은 단지가 가격이 안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단지에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옆에 더 좋은 대단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 단지도 싸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매도자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침 저녁에 움직이는데 이건 주식이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엄청 많아서 가격 내가 걸어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매물의 성격과 내 예산을 딱 맞춰놓은 다음에 사실 급하지 않으면 가격이 확 뛰었을 때 그날 그걸 꼭 사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시려면 개별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체크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1층에 나온 소위 말하는 좀 비선호 탑층이나 1층이나 요새는 1층보다 2층을 더 비선호하시기도 하는데 1층은 뭐 아이들이 뛰기 좋아서 좋다. 그래서 비선호하는 단지의 그 동에 비선호 로얄층이 아닌 경우 그런 가격 그런 거래가 급매가 나오면 가격이 많이 빠지죠. 그런데 부동산을 많이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건 로얄동의 로얄층인데 바로 직전 거래가 아주 낮게 거래가 되면 나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가격 차이나 조금 더 비싸게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내 판단이에요. 나는 더 싼 집을 원한다라고 하면 급매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좋은 집을 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비싸게 주셔서 아까워도 부동산의 특성이 자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깎겠다고 선택을 다르게 하시면 오히려 후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 뭐라고 다 정답을 그렇죠. 드릴 수가 없는 맞아요. 문제인 것 어려운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기랑 뭐 엿전세 이런 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가장 걱정했던 게 21년도 9월 달 그때가 임대차 3법이 갑자기 시행이 되면서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던 전세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했고 2년이 도래하는 2년 만기가 도래하는 게 23년 9월이었어요. 그래서 23년에 안 그래도 금리도 올라갔고 집값도 내려가는데 전세 가격이 2년 전 가격보다 훨씬 내려가 있으니까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과연 반환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역전세 난 그리고 전세 사기에 피해가 많았던 때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가장 어려웠던 구간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전세를 2년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2년 더하기 2년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21년에서 23년, 그러면 23년에서 25년의 일부 물량은 다시 한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4년 전 전세 가격보다 내려가 있는 지역들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정확하게는 24년 11월부터 입주 예정인 게 둔촌 주공인데 재건축으로 12,000세대를 도심에 짓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단지예요. 이 이전에 직전의 대단지가 헬리오시티였는데 그게 9,510세대거든요. 그것보다도 무려 2,500세대가 더 많은 대단지가 입주하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고 전세 가격 하락할 때 이런 이슈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도 지금 강화를 해주고 있고 전세 자금에 대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럼 전세 이제 안전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전세는 항상 사금융으로 집주인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당히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위축돼 있는 것 같고 또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도 좀 있어서 확 커지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요. 22년에 빠질 때는 주간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5씩 빠졌거든요. 근데 0.5라는 숫자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실 때 주간 아파트 거래 가격 동향 이런 게 이제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KB국민은행 매주 나오거든요. 뭐 집값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0.1%래요. 그리고 뭐 내렸다는데 0.5% 하락했대요. 이게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간으로 변동된 숫자이기 때문에 1년에 설하고 추석 연휴 두 번을 빼고 50번 발표를 합니다. 그냥 연환산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곱하기 50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일주일이 0.5면은 연환산으로는 무려 25%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50주 동안 0.5씩 빠진다 이러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반토막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렇게 급격하게 22년도에 빠졌었는데 그럼 그 추세로 계속 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또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면 예를 들어서 수출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금리가 좀 안정될 것 같다.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여긴 좀 개발이 될 것 같다. 이런 거에 따라서 소비자분들, 구매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지금은 위축돼 있는데 이게 위축돼 있는 게 얼마나 갈 거냐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저는 옛날처럼 집값이 한번 빠지면 7년씩 빠지고 오르면 9년씩 오르고 이러기는 또 쉽지 않다. 기간은 굉장히 짧아져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준비하는 사람들 올해 좀 집을 살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제가 앞에서도 답변이 계속 길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세요. 아니 너는 오르면 오른다고 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하면 되지. 심지어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다 편집되고 오른다고 했다 내린다고 했다 이것만 남더라고요. 매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방송이 나가고 언제 보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사람마다 보는 시각 차이가 크거든요. 누군가는 부동산은 어차피 사면 3, 4년은 가져갈 거라서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주간 아파트 동향 보시면서 한 달 후에 네가 오른다 그랬는데 빠졌네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언제 사야 되느냐 보다 나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가와 그리고 내 예산에 맞는지 요걸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주거라는 건 공짜가 없어요. 집을 안 사면 어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랑 월세가 또 필요한 거죠. 제일 좋은 거는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보다 좋은 투자 수단은 당연히 많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금융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주식 투자로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집이 꼭 반드시 투자 수단으로 제일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집을 사는 선택을 많이 하냐면 한번 사고 나서 전세나 월세처럼 이사 다니는 그 비용과 스트레스 요걸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자가는 전세보다 좀 더 비싼 게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경제 상황에 맞추셔야 되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최소한 서울 수도권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요가 계속 늘었는데 앞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여건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단지를 잘 보시다가 원하는 가격대에 원하는 집이 나왔을 때 계산을 잘해서 사시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대세 하락이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있었어도 장기간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싸진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다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세 월세 비교하실 때도 단순히 전세는 묻어놓으면 돈이 안 나가고 월세는 맨날 나가니까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는 중개 수수료가 훨씬 많이 들어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각종 비용들을 다 감안하셔서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피곤하시면 예산에 맞는 집을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지금 시점은 그럼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오늘 사셔라 이런 얘기보다는 올해 정도에 지금같이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하고 집값이 매일 올라서 아침에 사러 갔는데 오후에 집주인이 나와서 얼마 더 주세요 하는 거래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대 금융지주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이제 2%내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정부에 보고했더라고요. 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관리에 이제 나선 모습인데 이런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이제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구간에서 너무 많이 증가했고 보통 GDP 대비 많이 이제 계산을 하시는데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한국은 100%가 넘어서 있으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미국이 최근에 주택 가격 얘기하는데 미국은 가계부채가 얼마인가 봤더니 GDP 대비 7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당연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정부가 그래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공동 금융당국이 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24년도에는 5대 금융지주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관리하자.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당연히 대출 증가율을 낮춘다라고 하면 막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격렬하게 집을 사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날 거고요. 올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전세 대출을 DSR에 총량 규제에 넣느냐 맞느냐 이게 조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 배경에는 저금리도 있었지만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는 것도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네. 사실은 대출까지 받아서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내가 거주를 하는 건데 이런 금융 수단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서민금융이라고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이하 그러면 좀 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각종 보증까지 해주면서 더 비싼 6억, 9억짜리 전세도 대출을 받아서 가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DSR을 포함하거나 금액 규제를 하게 되면 아마도 전세 가격의 급등 현상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건전해질 수 있는 자기 소득에 맞는 전세 또는 월세를 택하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된 다음에 매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이게 뭐 이런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하느냐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1월 10일에 또 주택 대책을 내놨어요.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공급 확대에 조금 중점을 또 둔 부분이 있고 또 재개발이란 재건축의 뭐 사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뭐 재건축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110 주택 대책에서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PF 시장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쁜 것들은 착공을 못하고 계속 만기 연장을 하면서 23년도에 전국적인 착공 물량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2, 3년 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PF를 빨리 옥석을 가리기를 해서라도 착공 물량을 빨리 늘려야 된다. 왜냐면 이자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것보다 공급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은 수도권이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도 일반 분양의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추진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게 해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지금 규제 완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후주택 특별법,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리고 도심 안에서도 재건축하게 되면은 초과이익 환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줄여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 일단 법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정부 정책은 나왔지만 그럼 그게 바로 실행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총선까지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선거가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에 국회 분위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총선 전후에 집값은 조금 더 어떻게 보세요? 떨어질까요? 당분간은 거래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금리도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과거 대비로는. 그러면 급하게 집을 사기보다는 관망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청약 당첨이 돼도 고분양가로 인해서 뭐 포기하는 사람 주변에도 많았거든요. 네. 청약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는 뭐 당연히 분양가가 높기도 하고 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청약하면 로또라고 로또 당첨됐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22년 상반기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거의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폐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역에서 나오는 신규 분양은 가격을 충분히 높여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보다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덜컥 하셨다가 어머 원래 청약 당첨되면 로또 아니었어? 뒤늦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는 2년 전까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었던 아파트들을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행사들이 충분히 가격을 높게 반영해서 겨우 팔릴 만한 수준으로 높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시게 되는 거고요. 주변 시세는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첨되고 나서 갑자기 포기하시는데 제발 청약하시기 전에 신중하셔야 되고 또 당첨되고 나서 너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로또 아니라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축하해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너 그거 해? 어쩌려고 그래? 이러면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2년 후에 더 빠지면 어떡하지? 손해볼까 봐. 그런데 이거는 또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지가 너무너무 비싼 단지였으면 포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면 마음에 드는 동호수 당첨됐는데 덜컥 포기하면 청약 통장만 날아가는 거예요. 2, 3년 후에 안 내려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청약 자체도 신중하셔야 되지만 포기도 굉장히 신중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모두가 서두르면 안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신세가 특례 대출이 시행됐어요. 이런 정부의 대출 완화 좀 정책들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40조 원이 풀리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은 동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도 일부 영향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걸 오픈한 게 1월 29일이었나 며칠 안 됐는데 당일에 신청 홈페이지가 1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걸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작년만큼 특례 보금자리론만큼 아무나 하기는 어렵거든요. 조건들이 까다롭죠.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 출산율이나 혼인이나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온기를 불어넣는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값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고 하면 일부 플러스다. 하지만 요 자체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하면 지금 끊이지 않고 얘기 나오는 게 PF예요. 뭐 태형 건설 워크아웃부터 시작해서 지금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한번 PF 쪽 한번 짚어주세요. 대한민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심각하고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게요. 검색을 구글링만 해보셔도요. 한 2008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한민국 부동산 금융이 어떤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98년도 IMF 이후부터 수많은 교수님, 박사님들이 논문을 쓰셨고요. 국회 예산처, 각종 정부 기관에서도 분석을 다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냐? 아파트를 선분양해서 수분양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짓는 구조.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걸까?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게 하는 이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는 최소한의 자본금은 있어야 중간에 분양이 잘 안 됐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공사비가 올랐을 때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시행사가 사업을 이렇게 해야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논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토론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시장이 좋아지면 100% 분양이 다 되니까 이런 건 너만 걱정하는 거지. 모두 다 잊어버리거든요. 지금 다시 그 문제가 반복이 된 거고 태형건설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계속 경고를 주고 있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땅을 샀는데 이 땅을 가지고 애초에 사업하려던 분양가의 시행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만큼 분양가를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 갑자기 닥친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없겠죠. 근데 시행사가 땅을 샀는데 내 돈으로 산 거면 우리 돈 그냥 묻어놓으면 되죠. 그런데 이 땅 사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저축은행, 캐피탈, 중소형 증권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대출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쉽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땅이 있잖아. 빨리 팔아서 갚으라 그래. 땅은 있는데 땅도 비싸게 샀고요. 이 땅을 팔려고 하면 누군가 사업을 하려고 사야 되는데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거기에 금융비용까지 올라가는데 이 이자 비용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22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두 자릿수 수준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거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지 않으면 상당한 리스크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이거 계속 만기 연장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금융기관들이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아마 당분간 안 좋은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건설회사 안 좋다, 저축은행 안 좋다, 캐피탈 안 좋다. 하지만 묻어놓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계속 만기 연장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체력적으로 대한민국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 것 같다. 그리고 조사도 면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안 좋은 일들이 빨리 오히려 터져주는 게 일단은 좀 나을까요? 뭐 안 터지면 워낙 리스크가 더 네. 확대될 수 있으니까. 터진다 이 말이 참 그런데요. 안 좋은 리스크가 노출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숫자도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 거고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던 게 뭐였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대외 위기였어요. 물론 2007년도부터 부동산 PF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만큼 크게 터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가 더 난리였죠. 왜냐하면 PF 보증은 내가 대출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남이 대출 받는 거에 보증을 쓴 거라서 재무제표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건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대외 위기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확인해 가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지금 경기가 좋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하게 터지느냐, 이 터진다는 말을 할 때 보통 자극적으로 보는 거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도 문제였어요. 그때는 1금융권도 자금 조달이 잘 안 돼서요. KB 국민은행 제가 거기서도 후순위 채권을 높은 금리에 7%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죠, 지금은. 그래서 부자분들이 엄청 많이 사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느냐. 1금융권은 그런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저, 노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작은 회사들이 좀 문제가 될 거다. 국가를 걱정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PF 쪽 위기 뭐 이렇게 위기가 그래도 계속 좀 지속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앞으로 집값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태형건설 사태가 터지니까 대시양이라는 태형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걱정하실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의 품질을 걱정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집을 살려는 쪽에서는 분양을 받지 말아야 되나? 이 회사도 혹시 불안하다는데 하면 청약을 안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동산 PF 시장이 안 좋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 매수 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은 되는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을 그러면 망가뜨릴 요인이냐, 집값이 폭락할 요인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PF가 안 좋아서 시행사가 사업을 못하고 청산을 많이 하고 23년도처럼 착공을 반토막 났는데 올해 또 못해요. 그러면 새 아파트를 못 짓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2, 3년쯤 지나면 공급 부족이 당연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는 양면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게요. 단기적으로는 건설회사들의 신용을 보시는 건 좀 중요하겠죠. 너무 부실 건설사가 분양을 해도 22년 상반기까지는 누가 해도 그냥 새 아파트 좋아했다면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다. 선분양을 받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집을 안 살 거냐? 그게 아니라 이대로 가게 되면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히려 더 올라갈 만한 요인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심리들이 다 위축돼 있는 것 같은데 무주택자 혹은 뭐 1주택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바라보면 좋을지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이 개인에게 가계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사실 압도적으로 높죠. 매매만 높은 게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도 높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아니면 월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보증금이 작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통계를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높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거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전세가 무조건 위험하니까 하지 말까? 전세도 내가 보증금을 내고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들어가게 되면 물론 시간상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반환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원금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생애 최초라던가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은 소득이 좀 적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거는 엮어서 전체적으로 내가 대출은 무조건 나빠라던가 내 집은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상품들을 찾아보시고 요 대출을 갚고 이 대출을 일으켜서 자산을 하나 마련할까 아니면 그냥 월세로 살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는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부를 안 하시는데요. 얼어붙어 있을 때야말로 가장 공부를 하셔야 되는 때다. 왜냐하면 화랑일 때는 집을 못 보고 사요. 집 보러 가면 그냥 옆에서 계약금을 넣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죠. 보지도 못하고 집을 사버리면 공부를 안 하고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따라가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때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혼인도 너무 안 하시고 애도 너무 안 낳으시니까 그런 쪽 관련해서 이번에 신생아 특례처럼 대출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허그에서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지역의 그 시청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 같은 데도 들어가 보시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뭐 베이징, 상하이 이런 쪽도 지금 뭐 작년 12월에 뭐 1년 전보다 뭐 한 뭐 최대 지금 15%까지 뭐 떨어졌다. 일본, 뭐 중국, 한국 부동산이 거의 다 뭐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시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은요 신규 주택 재고나 집다가 만 재고가 억 단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억 채가 넘는다. 10년 동안 안 지어도 될 물량이다. 15년 동안 안 지어도 될 물량이다. 이럴 정도로 재고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제가 아까 2008년보다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융기관도 좀 건전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과거에는 뭐 16만, 17만 갔었는데 지금은 6만 전후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재고의 수준 차이를 봤을 때에는 중국만큼 걱정이 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금리가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준 건 분명히 많고 많이 올랐던 자산일수록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국도 저성장 고령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이제는 3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한국은 일본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요. 일본은 20, 30년 전 이후에 수출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렸고 기업이 혁신을 못했어요. 일자리가 늘어나지가 않았고 임금도 정체가 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떠느냐?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면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해서 수출을 또 해요. 작년에 반도체 수출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 1월달 수출은 다시 증가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 거냐 아니냐는 부동산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을 안 할 거냐, 수출을 못 하느냐, 그러면 일본처럼 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은 역동적인 나라고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나라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약간 박스권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우상향 시대는 당분간 좀 없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지난 상승 사이클이 역대 최장기 사이클이었어요. 국민은행에서 데이터 집계한 이후에 9년 연속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보통 한 3, 4년, 맞아. 4년 오르고 좀 쉬었다가 네. 조정을 좀 받고 가야지. 그래서 사실은 18년에도 조정을 받을 뻔 했어요. 이게 연간으로 올라서 그렇지 18년에 조정이 있었던 게 헬리오시티 9,510세대 입주가 있었고 그때도 금리 인상과 긴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금리 인상과 긴축을 너무 빠르게 멈추고 다시 완화적인 정책으로 미국이 통화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이클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럼 우상향은 끝났으면 뭐 이제는 정책원에 내려가는 거냐? 그렇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제가 공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어 발음이 나빠서 나중에 이 자막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논문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The Rate of Return on Everything 이라는 거예요. 뒤에 숫자도 붙어 있는데요. 1870년에서 2015년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것에 187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장기 수익률을 분석한 논문이에요. 요거를 보시면은요. 부동산은 정체되는 기간, 하락하는 기간이 주식이나 채권보다 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내가 인생의 30대, 40대를 집을 사서 살았느냐, 이건 좀 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 모든 자산 중에 부동산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냐? 아니 S&P 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나스닥이 지금 얼만데 무슨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수는 오르죠. 그런데 내가 산 기업의 주가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오르는 이유는 나쁜 기업은 퇴출되고 좋은 기업이 다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수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인덱스 투자는 저는 추천을 해요. S&P 500. 거기 계속 나쁜 기업이 퇴출이 되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에 투자를 하시면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라는 거를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200년 가지 않죠. 그리고 기업의 생존 사이클도 요새는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왜 장기 우상향이 되느냐? 땅이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 나은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아파트 값이 8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뭐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쪽이 많이 추락을 했는데 뭐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이제 노도강이라고 얘기하는 노원, 도봉, 강북이 삶의 질이나 주거의 질이 새 아파트가 많아서 집이 올랐다 이런 단지가 아니에요. 재건축 기대감이 있을 만큼 연식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 대단지들인데 여기가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강남을 사기가 어렵고 그런데 재건축의 투자 수익률은 좋을 것 같아서 사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는 전세 가격이 받쳐주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이 노후화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낮은데 집값이 못 올라가게 되면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힘들어지겠대요. 그리고 이 갭 투자의 대출까지 신용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자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집들을 빨리 사고 싶냐? 매수자 쪽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보면 더 안 사고 싶어요. 참 신기하죠. 물건은 원래 쌀 때 사야 되는데 아파트라는 거는 올라가면 더 사고 싶고 맞아요. 내려가면 절대 보기가 싫어요. 이럴 때에는 투자 수익이 안 날 것 같고 재건축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재건축에 지금 기대감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사실은 언제나 위험하고요. 언제나.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해도 난 좋아. 그리고 나는 새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 이 지역에 살 거야. 그러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재건축을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재건축의 사업 추진 평균 기간이 10년이 넘어요. 그 10몇 년 동안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될지 그리고 전세를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누가 들어올지 이게 다 비용이 수반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셔야 되고 반면에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수를 해서 내가 거주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 노도강 쪽이 경매 시장에도 이제 찬바람이 불어서 뭐 낙찰률이 1월에 10%까지 떨어졌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경매 시장 분위기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제 경매 물건이 많아진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SNS 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부천인가에서 경매 물건 이렇게 많이 나왔다. 마치 그 동네는 다 경매인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이제 특정 사업자가 한 동 자체를 해결을 못해서 이제 시행사가 사업 자체를 제대로 못해서 이걸 통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통으로 사갈 사람이 없고 한 호씩 나가게 돼요. 그래서 경매가 더 늘어나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괜찮은데 너무 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행사들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다 짓고 나서도 경매 공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는 걸 보게 되면 게다가 그거를 거봐라 이 동네 다 큰일 났다라고 약간 조롱 섞인 그런 SNS에 포스팅까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경매를 달려가던 사람들조차도 아니야 지금 아닌가 봐 이러면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시행사, 건설사의 경매, 공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럴 때
진짜 좋은 것들을 아주 싸게 잡는 분들은 분명히 생겨요. 이게 안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가시면 당연히 경매는 경쟁률이 올라가 있고 그러면 시가랑 별로 차이 없는 경매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경매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공부를 하시기에 좋다. 바로 낙찰 받으셔라가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냉랭한 거는 사실이고 부동산이라는 게 영원히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자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거저 가져가세요, 마이너스로 가져가세요 이런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안 좋아도 또 갑자기 좋아지는 상황도 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은 안 좋겠죠. 하지만 관심은 좀 가져보실 만한 시기다. 네,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경제도 정말 팍팍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당연히 계속되면 뭐 부동산은 악영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주세요. 고금리라는 게요, 양날의 검이에요. 저는 저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가난했던 사람도 대출이 쉬웠기 때문에 자산 증식이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의 부는 소위 말하는 58년생 이상으로 갖고 계세요. 그분들은요, 은퇴를 많이 하셨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예금의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금리 시대보다 고금리 시대가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닐까? 이거는 제가 검증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논문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체감적으로 좀 그렇게 느낍니다. 부채가 하나도 없고 예금만 많으신 분들이 지금은 훨씬 좋아져 있어요. 저 40대인데 제 또래와 제 밑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 60대로는요 많으세요. 60 넘으신 어르신들은 원래 은행에서 1%밖에 안 줬는데 요즘에 많이 주더라.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되는 흐름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잠실의 대표 단지 엘리트 얘기하잖아요. 그런 단지들은요 이미 고점을 회복을 했어요. 부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보다 가격이 덜 빠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일어나는 게 다세대 연립주택이에요. 덜 빠진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수요가 너무 약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전세도 안 올라가, 매매도 안 돼. 그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가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또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하반기로 밀린 모습이긴 한데요. 올해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펼쳐질 걸로 보시는지. 23년도에 실제로 금리의 고점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었지만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에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요거는 또 되게 단편적인 얘기예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냐가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2008년이에요. 금융위기가 올 것 같고 갑자기 기업이 파산을 해서 실업률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기업이 파산한다는데 집 사러 다니겠어요? 제로금리가 와도 집을 안 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냥 인하하면 부동산이 올라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전망은 미국 경기가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서서히 할 만큼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한국도 수출을 잘할 거고 그러면 우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부동산이 괜찮겠지. 하지만 만약에라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금리 인하했어요. 금리 인하했으니까 집 사야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요인만 째려보다가 집을 사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냥 올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사람들은 단순한 답변을 원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폭등한다, 폭락한다, 끝났다, 무조건 오를 거다. 양쪽 다 믿는 분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어딘간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내가 보는 것만 믿는 거죠. 각자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를 보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집값 자체에 대한 전망을 너무 보시지 마시고요. 나한테 필요한 거를 찾으시는 거. 그럼 저는 언제 집을 샀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전세를 봤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내려갈까? 이 단지의 전세 가격이 안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지? 계산을 했는데 내가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이 동네에 10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혹시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속은 상하겠지만 10년 동안 이사 비용이랑 나 머리 아픈 거 10년에 이사를 5번 하면 난 늙지 늙어 이 생각하면서 계산해서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아유 뭐 저렇게 말하는 게 무슨 전문가야 하실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하락하거나 매매 가격이 멈춰 있으면은 너무 그 저점을 잡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적당한 집을 사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전세 들어가시잖아요. 2년 동안 보증금을 못 빼요. 나가고 싶어도 집주인이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상.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달라면 그냥 복비만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하실 때에는 내 사이클과 내 상황을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요 김열매 연구위원님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것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